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의사의 반란입니다. 부제는 건강하려면 병원과 약을 버려라입니다. 지은이는 신우섭, 출판사는 에디터입니다. 책값은 14,000원, 초판 1쇄는 2013년 4월 15일, 초판 20쇄는 2020년 10월 20일입니다. 총 페이지 수는 294쪽입니다. 지은이 신우섭은 서울에서 태어나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현재 의정부에 있는 오뚜기 의원의 원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약 없는 임상의학회 회장이자 채식하는 의료인들의 모임인 베지닥터 회원입니다. 모든 병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에게 식생활을 바꾸면 약을 끊을 수 있고 오히려 약을 먹지 않아야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처음엔 난감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나 생활 습관을 점검하면서 식습관을 바꾸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2주에서 한 달 정도면 몸이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약물보다 강력하게 우리 몸에 변화를 주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치병은 없습니다. 다만 불치의 습관이 있을 뿐입니다. 대증요법 처방들, 즉 약물을 써서 증상을 조절하는 일만 하다 보니 근본적인 치유는 되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해독과 관련된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책들의 주된 내용은 만성질환 대부분이 생활 습관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생활 습관을 고치면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름이 나오는 염증 반응은 감염에 의해 생기는 화농성 염증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과 싸운 면역세포들의 시체가 고름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붓고 화끈거리면서 아픈 것, 이것이 바로 염증 반응입니다. 염증 반응을 통해 우리 몸의 손상된 부위가 회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염증이 생겼을 때는 부위가 부어오릅니다. 부어있는 곳 안에 들어있는 물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혈액입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통증은 혈관이 움직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혈관이 열리면서 통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혈관이 열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혈관이 열리면서 혈류가 증가하는 것인데 이런 변화는 우리 몸에 이로울까요? 해로울까요? 염증은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공급받으려고 혈류를 늘리는 반응입니다.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이 빨리 증상을 없애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분명 잘못된 처방입니다. 빨리 증상을 없애주는 처방이야말로 우리 몸을 건강에서 더욱더 멀어지게 만드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눈을 깜빡거리거나 심장의 움직임, 장의 운동, 땀이 나고 열이 나는 등의 변화는 내가 의식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 안에서 스스로 움직입니다. 자율신경계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으면서 맥박과 혈압을 높이고 머리 쪽으로 혈류량을 늘려 하루를 살아가게 합니다. 반대로 하루 일과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 때나 식사를 하는 동안에는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으면서 말초혈관이나 복부의 혈류를 늘려 소화를 시키거나 손상된 조직을 복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항상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고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습니다. 그럴 때 혈액은 항상 머리 쪽으로 치우쳐 있을 것이고 손발은 차가울 것이고 배에도 혈액이 부족하여 소화시키기가 어려운 상태일 것입니다.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몸 구석구석에 필요한 혈액의 공급이 어려워지고 바로 이럴 때 스트레스에 의한 병들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식사 조절을 통해 장 운동을 촉진시켜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장 운동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얻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서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음식을 먹어 장 운동을 시키면서 부교감 신경을 높입니다. 식사 조절이야말로 질병의 치유에 중요한 것이고 올바른 식사를 통해 건강해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열을 발생시켜 혈액순환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몸의 어디에서 이런 열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열을 올리는 것은 바로 배입니다. 우리 몸의 장은 보일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1차 발열기관이 되는 것이지요. 장에서 발생하는 열을 온몸으로 전달할 때 손과 발을 비롯한 전신의 혈액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움직이지 못하는 변비는 암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일은 배가 고파서 하는 단순한 행위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체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음식을 어떤 방법으로 먹는지가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올바른 식사를 통해 장 운동이 좋아지고 소화가 잘 될 때 아랫배가 따뜻해지면서 체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체온이 떨어진 분들은 따뜻한 곳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따뜻하게 몸을 감싸면 우리 몸은 스스로 열을 내는 일을 등한시합니다. 몸의 체온이 떨어져 체온을 끌어올려야겠다고 생각한다면 따뜻한 곳에 가거나 내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몸 주변을 차갑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몸은 열을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므로 체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질병들은 대표적인 것이 염증 반응이고 이것이 심해진 상태가 바로 암세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스스로 열을 내게 하여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우리 몸속의 염증 반응이 사라지고 만성적인 질환을 치유할 수 있게 됩니다. 만성 염증 질환은 결국 증상에서 벗어나고자 먹은 약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먹은 약이 병을 치료하기는커녕 만성 질환으로 발전하여 평생 약을 먹어야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대로 원인을 발견하고 그것을 없애기보다 증상을 빠르게 완화시켜주는 대증요법이 결국 질병을 불치병으로 만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우리 몸에 불편한 증상이 생겨 병원에 가면 현대의학은 약을 주거나 수술을 권합니다. 저 역시 처음 진료를 하면서 선배들에게 배운 노하우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환자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의학의 대증치료를 하는 병원은 환자가 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모든 국민이 건강해지면 망하는 것은 병원이고 제약회사일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일 매스미디어를 통해 또는 주류의학을 다루는 병의원에서 알려주는 건강 상식들입니다. 만약 이런 정보가 올바른 것이었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건강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환자는 많아지고 병원은 대형화되어 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되는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로 비추어 볼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상식들이 잘못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밥상은 유전적인 요소보다 더 강력하고 무서운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먹는 음식은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온 가족이 함께 먹게 됩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은 입맛이 길들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에게 병이 생기면 자식들도 똑같은 병이 생기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보니 병의 원인을 가족력이고 유전이고 체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병이 있어도 그 자손이 생각을 바꾸고 올바른 식사를 하려고 노력하면 병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은 바로 오랜 세월 함께했던 잘못된 식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사가 병들게 하고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과도한 동물성 식사입니다. 과도한 동물성 식사는 왜 문제가 될까요? 동물성 식사는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서 많은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현재 전 국민의 10% 이상인 약 500만 명이 당뇨병으로 추정된다는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거의 전염병 수준으로 번져가고 있는 당뇨병 또한 동물성 음식을 섭취하면서 노폐물이 많이 생겨 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이렇게 자주 동물성 식사를 해왔겠습니까? 불과 20-30년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양도 풍족하지 않게 먹었던 육식을 요즘에는 거의 매일 먹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당분 섭취입니다. 빵처럼 밀가루 가공 음식이나 설탕이 들어간 믹스커피, 음료수 등의 부드럽고 달콤한 것들입니다.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과도한 동물성 식사와 과도한 당분 섭취, 이 두 가지 식습관만 바꿔줘도 건강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현대의학이 가장 발달하고 또 이끌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연간 의료비 수준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나라입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미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몫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설탕입니다. 미국은 의료비 지출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설탕 소비량 또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인들의 평균 수명은 OECD 국가 중에서도 하위권에 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권 나라들은 훨씬 더 장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유전적인 요소보다는 식생활 습관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인들이 주로 먹어왔던 곡식과 채소 위주의 식단이 우리 인간에게 훨씬 맞는 것이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즉, 곡식과 채소 위주의 식단이 건강한 것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 좋은 소금입니다. 하지만 자꾸 싱겁게 먹어야 한다는 주장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소금 없이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시키지 못해 에너지를 만드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도 힘이 생기지 않다 보니 당분 섭취에 탐닉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충분한 에너지가 생긴다면 설탕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집에 있는 설탕은 모두 버려야 합니다. 인간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항상 소금을 곁에 두고 살아왔는데 왜 현대에서는 소금을 질병의 원인으로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정제염인 염화나트륨에 있습니다. 2011년 11월 미국 고혈압 저널에는 음식을 싱겁게 먹었을 때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수치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보면 일부러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이 혈압을 조금 떨어지게 할 수 있지만 그 외 건강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소금이 없는 음식을 먹으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좋은 음식이라고 여기는 생채소와 덜 조리한 음식을 먹을 때 또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밥을 먹을 때 맛있게 느껴지지 않고 먹다 보면 메스꺼리고 느끼하게 느껴지면서 토하고 싶어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소금이 없으면 우리 몸에서 소화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채식을 하면서도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너무 싱겁게 먹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소금을 충분히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묻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소금 먹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라도 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 하루 종일 입에 물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소금을 먹어도 하루에 섭취하는 양은 한계가 있습니다. 진료실에 찾아온 환자들에게 처음 소금을 입에 넣게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맛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짜다면서 뱉어내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소금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소금의 맛을 느낄 만큼 입맛이 바뀌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단 것이 싫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만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
얼마나 단 음식이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고혈압을 비롯하여 당뇨병과 고지혈증으로 인한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은 모두 소금 부족에서 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 문화를 보면 생으로 만들어 먹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채소를 먹더라도 염장을 해서 오래 보관할 수 있게 하거나 된장국에 넣고 수프 형태로 끓여 먹거나 한번 데쳐서 소금이나 된장에 버무려 나물로 먹어왔습니다. 특히 더운 여름에는 생채소로 쌈을 싸서 먹거나 오이, 풋고추 같은 것을 생으로 먹었겠지만 가을이 되면 여러 가지 채소를 말리는 방법으로 부피를 줄이고 수분을 날려 저장하기 좋게 만들어 겨울을 준비한 것입니다. 채소를 먹으면서 그 위에 드레싱을 해서 먹는 습관은 비교적 따뜻한 지중해 연안이나 육식을 많이 한 서양 사람들의 음식 문화입니다. 이런 문화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건강식으로 간주되다 보니 여름이든 겨울이든 생식으로 먹게 되는데 이런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이 차가워지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간의 몸은 채소를 통해서는 절대로 에너지를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조들은 채소를 먹을 때 나물 형태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채소를 데쳐서 식이섬유를 부드럽게 하고 좀 더 소화력을 높일 수 있는 소금이나 소금으로 만든 장 종류로 무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양분을 녹여내서 흡수할 수 있도록 참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지방을 첨가하여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오랫동안 자연의 법칙에 따라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이해한다면 올바른 식사 형태의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먹는 음식이 잘못되면 혈관 내에 노폐물이 쌓이고 이로 인해 일찍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처음부터 운동을 권하지 않습니다. 우선 식사를 바꾸게 하는데 배에서 열이 나고 그 열이 손가락에서 발가락 끝까지 순환시킬 수 있을 때 움직임이 훨씬 힘있고 가벼워집니다. 이럴 때 걷고 뛰고 움직이면 몸이 더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먹고 있는 비타민제나 미네랄 제제, 홍삼액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저의 대답은 언제나 NO입니다. 많은 사람이 꼭 먹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비타민은 현미 신운에서 처음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종한 곡물을 먹은 닭이 병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곡물에 빠진 것이 무엇인지 연구하다가 통곡물의 신운과 겨 부분에 있는 물질이 장기적으로 부족해지면 질병에 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통곡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양학자들은 통곡물에 있는 물질을 비타민이라고 명명하고 상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즉, 싹을 틔울 수 있는 완전한 형태의 현미를 매일 섭취하면 괜히 비싼 돈 주면서 비타민을 사 먹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통째로 먹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음식물을 전체로 먹는 것은 그 생명체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성분을 모두 섭취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비싸고 희귀한 것들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면 부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건강하고 오래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평균 수명도 채 누리지 못하고 일찍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보아도 피부색이 다르고 기후가 달라 농사짓는 작물이 다를 뿐이지 인간은 곡식을 먹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따뜻한 곳에서는 농사를 지어 밥을 해먹었고 추운 곳에서는 밀을 재배하여 빵으로 만들어 먹어왔던 것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통곡물 상태로 먹어왔다는 것입니다. 곡식은 씨앗입니다. 씨앗은 조건만 맞으면 싹을 틔우고 성장합니다. 쌀 섭취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신 육류 소비량과 당분의 소비는 급격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현미와 백미를 접시에 놓고 물을 부어 놓으면 백미는 불다가 썩지만 현미는 싹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생명 있는 음식입니까? 우리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몸에 가장 균형을 이루는 완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현미밥 위주의 식단입니다. 현미에는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이 되는 탄수화물을 비롯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고 장 운동과 해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가 많아 가장 완벽한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미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식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미 껍질은 단단한 식이섬유가 주를 이루므로 백미를 먹듯이 빨리 삼키면 대부분 소화되지 못하고 대변으로 나와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현미로 밥을 바꾸고 나서 힘이 없고 군것질이 늘었다고 하시는데 대부분 빨리 먹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어 진료실에 찾아오는 분들에게는 빨리 밥 먹다가 빨리 하늘나라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밥 먹을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천천히 꼭꼭 씹어가며 즐겁게 드시면 어떤 질병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전체에는 천천히 식사를 즐기고 음미하는 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먹으라고 하면 대부분 난감해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위장병과 위암도 이러한 문화와 관계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에게 위암 발병률이 높은 것은 짜고 매운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보다 더 큰 위험은 빨리 먹는 데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올바른 식사의 중요성을 깨닫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현미밥과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 시간은 자연히 길어질 것입니다. 달콤한 음식에 중독되는 것은 흔히 탄수화물 중독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식습관이 계속되면 혈당을 조절하는 췌장이 과로하게 되어 당뇨로 발전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췌장암으로 진행됩니다. 최근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이런 식습관은 혈당만을 에너지로 쓰는 뇌에 충격을 줄 수 있어 뇌 기능이 저하하면서 건망증이나 조기 치매, 파킨슨병 등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런 식생활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이 좋은 소금입니다. 소금을 멀리하며 생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 몸의 최악인 설탕을 가까이 하게 된 것입니다. 소금을 적게 먹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사람들은 자꾸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지는 문제를 질 낮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뇌졸중, 심근경색, 말초혈관 질환 환자들은 셀 수 없을 정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설탕이 보편화된 것은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 식탁에서 반찬이 맛있다는 표현은 간이 맞네였습니다. 간이 맞다는 것은 음식의 짭짤한 정도이고 이것이 맛의 기준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천일염이나 죽염을 식탁에 놓아두면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맛있게 소금을 먹는데 그러고 나면 과자나 초콜릿, 사탕을 손에 쥐어줘도 잘 안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집안의 소금을 바꾸고 자연 소금으로 충분히 간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어보십시오. 언제부턴가 하루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시로 물을 먹다 보면 여러 증상이 생깁니다. 첫째는 소화 기능의 약화입니다. 둘째, 소변을 많이 보게 됩니다. 소변은 노란 것이 정상입니다. 절대로 자다가 소변을 보는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시는 물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소금 섭취를 늘려주면 우리 몸이 수분을 저장하는 능력이 좋아지면서 자다가 깨는 일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거꾸로 소금을 못 먹게 하고 물만 잔뜩 먹으라고 하니 자다가 소변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에 소변 보는 분들은 당장 물을 줄이고 소금 섭취를 늘려보십시오. 셋째, 물을 많이 마시면 몸이 차가워집니다. 우리 몸에 불필요한 물이 많으면 체온을 올리기가 힘들어지고 그 때문에 불필요한 물을 배출하기 위해
땀을 많이 내게 한다든지 설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밤에 자면서 식은땀을 흘리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몸이 차갑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물부터 줄여보십시오. 넷째, 물을 많이 마시면 지구력이 떨어집니다. 물은 우리 몸에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고 나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물을 많이 마시는데 갈증 해소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소금을 약간 먹으면 갈증이 해소됩니다. 바로 소금이 세포 속으로 물을 넣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갈증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소금 섭취를 충분히 해주는 사람은 육체적인 일을 심하게 해도 갈증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평상시 세포 속에 수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죠. 마라톤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물을 많이 마시면 지구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다섯째,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고 나면 갈증이 심해집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음식에서 단맛을 내는 데에는 소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수박이 잘 안 익어서 맛이 없을 때 소금을 뿌리면 좀 더 시원하고 달콤합니다. 토마토나 감자도 소금과 함께 먹으면 더욱 달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먹으면 식자재 그 자체의 맛을 느끼게 되어 음식을 훨씬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입맛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물을 마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의 노폐물은 지방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물을 아무리 많이 먹는다 해도 우리 몸의 노폐물은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환자분들을 보면 대부분 몸이 차갑습니다. 우리 몸에서 열을 내는 중요한 부위가 복부입니다. 배가 따뜻해야 하는데 질병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배가 차갑습니다. 그래서 몸에 열이 없는 것이지요. 이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식습관이 잘못되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을 살펴보면 항상 따뜻한 곳을 좋아하고 세수를 하거나 샤워를 할 때도 항상 따뜻한 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따뜻한 물을 쓰는 순간에는 몸이 편하지만 따뜻한 물은 몸에서 열을 빼앗아 갑니다. 사우나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몸이 편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밖으로 나왔을 때 몸이 떨리고 추워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겨울철에 춥기는 하지만 찬물로 샤워를 하고 나면 샤워할 당시에는 몸이 얼어붙는 것처럼 덜덜 떨리고 힘들어도 샤워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면 몸에서 열이 나서 추운 것을 모릅니다. 우리 몸을 차갑게 해줄 때 우리 몸속에서는 열을 만들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렇게 열을 내주는 일을 반복하면 몸이 따뜻해지고 그 열로 인해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찬물로 샤워하라고 권하면 대부분 어떻게 찬물로 할 수 있느냐 반문하면서 본인은 찬물에 조금이라도 닿으면 온몸이 얼어붙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찬물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반복하면 익숙해집니다. 추운 겨울날 차가운 물로 씻고 나오면 온몸에 김이 모락모락 오르고 살갗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습니다.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몸이 사력을 다해 가동하며 온몸으로 혈액을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몸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혈액순환의 기본입니다. 차가운 물로 씻으면 우리 몸의 해독작용이 왕성해집니다. 특히 오랫동안 약을 복용한 환자분들이 약을 끊고 찬물로 샤워를 하고 나면 항상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인은 잘 몰랐는데 샤워를 마친 뒤 욕실에 들어오는 가족이 약냄새 같은 것이 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찬물로 샤워를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온몸에 쌓여있던 약성분이 몸 밖으로 배출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항암제 같은 약을 썼던 환자들에게 더 잘 나타납니다. 1년 365일 내내 찬물로 샤워할 수 있게 몸을 단련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이 상쾌해질 것이고 머리가 맑아지고 힘이 넘치는 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저도 찬물로 샤워하면 좋다는 것을 알고 여러 번 시도를 하다가 결국 포기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오늘부터 찬물로 샤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힘들 수도 있고 감기가 걸릴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찬물로 샤워하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몸이 춥다고 또는 감기 든다고 아파트에서 바깥 공기와 완전히 차단된 생활을 하면 폐는 굳어버립니다. 산소 부족이 암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특히 잠을 잘 때 창문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어야 하는데 잠을 자는 동안 충분한 산소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이불을 덮지만 코끝에는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도록 열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창문을 열고 찬바람을 맞기 시작하면 비염 증상도 심해지고 감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적응해 나가면 만성비염이 사라지고 몸살 또한 약 없이 이겨내면서 훨씬 가벼워진 몸과 머리를 대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모든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순환되고 있습니다.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면 몸에는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부러진 뼈를 원상태로 돌리는 것은 내 몸이 하는 것입니다. 다만 원상태로 돌아올 때 제대로 모양을 잡기 위해 도와줄 뿐입니다. 우리 몸은 건강해지면 질병이 없어집니다. 아주 단순한 명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병원에 오는 다양한 병명의 환자들에게 해주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병명으로 오든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건강해지는 올바른 생활 습관을 익히고 실천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치병, 난치병이라 불리는 질병들이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약을 끊으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서 환자가 힘들어할 것 같았는데 약을 줄여나갈수록 원기를 회복하고 힘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약을 줄이고 결국에는 약을 끊을 수 있도록 방법과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제가 선택한 치료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약이 있을까요? 저는 단 한 가지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질병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나 외에는 그 누구도 어떤 물질도 질병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불치병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불치의 습관이 있을 뿐입니다. 목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 병원과 약을 버려야 내 몸이 산다. 1장, 원인 없는 병은 없다. 정말 질병의 원인을 모를까? 자가 면역 질환은 틀린 말이다. 염증은 왜 생기는 걸까? 소염 진통제는 염증 반응을 악화시킨다. 스트레스와 자율신경의 이해. 완전한 건강은 완전한 혈액순환에 있다. 우리 몸의 발열기관은 어디일까? 대증요법이 불치병을 만든다. 정말 황당한 엉터리 치료의 계보. 2장, 병을 부르는 잘못된 건강상식. 질병이 나를 죽인다고? 수명이 늘어난다고? 골고루 먹어야 한다고? 빨리 힘을 내려면 달콤한 것을 먹어야 한다고? 과일은 많이 먹어야 한다고? 싱겁게 먹어야 한다고? 생식이 건강식이라고? 우유는 완전식품이라고? 운동을 많이 해야 한다고? 비타민과 건강보조식품은 나이 들수록 챙겨 먹어야 한다고? 체질별로 맞는 음식이 있다고? 3장, 만병을 이기는 올바른 생활 습관. 현미밥을 먹자. 천천히 먹자. 좋은 소금을 충분히 먹자. 아침밥을 먹자. 물을 일부러 먹지 말자. 찬물로 씻자. 창문을 열자. 병 낫고 싶으면 건강해져라. 약을 끊자. 4장, 만성 염증성 질환을 극복한 사람들. 20년 동안 괴롭혀온 중증 아토피. 통증으로 잠 못 이루는 류머티즘 관절염. 진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천포창. 위험한 심장 수술을 반복하는 베체트병. 하루에도 수십 번 화장실을 가야 하는 궤양성 대장염.
장파열로 장절제술을 2번이나 한 크론씨 병, 항상 장갑을 끼고 사는 한포진, 안 아픈 곳이 없는 루푸스. 5장, 흔히 겪는 증상들의 치유. 가장 흔한 질환인 감기, 하룻밤에도 몇 번씩 화장실을 가야 하는 야간요, 지긋지긋한 두통,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요통, 잠 못 드는 괴로움 불면증,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비만, 어릴 적부터 달고 사는 비염, 수차례 경험하는 복통과 설사, 가슴이 타는 고통의 역류성 식도염, 이런저런 검사를 반복하고도 원인을 모르는 어지러움. 6장, 고치지 못할 병은 없다. 태어날 때부터 혈압이 높다는 본태성 고혈압, 온몸을 망가뜨리는 당뇨 합병증, 중성지방이 높아지는 고지혈증, 건강검진에서 발견하는 고콜레스테롤 혈증, 약이 없는 지방간과 간경화, 값비싼 스텐트 시술을 반복하는 심근경색증, 하루 종일 멍한 상태의 정신분열증, 약을 먹어도 온몸이 굳어가는 파킨슨병, 암은 병이 아니다. 에필로그, 세상 모든 질병과의 유쾌한 한판승을 바라며 지금까지 의사의 반란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책을 소개할 때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렇다면 현대의학을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것인가? 아파도 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병원을 가지 않고 어떠한 경우도 약을 먹지 말라는 뜻인가? 이렇게 반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먼저다, 우선이다, 이런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